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입이 돌아갔다, 눈이 안 감긴다. 갑자기 얼굴 한쪽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안면신경 마비를 걱정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이 늘어지면서 물을 마실 때도 한쪽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중풍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구안와사, 와사풍, 벨마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회복되기까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음식물도 흘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면 마비가 오는 거죠. 안면신경 마비로도 불리는 걸 보면 신경의 문제인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안면신경마비는 같은 의미죠? 그렇지. 안면이 마비됐다는 것은 얼굴을 표정 짓는 근육이 뭐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신호를 보내는 게 안면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기 보니까 안면마비라는 것은 결국은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마비,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참 불리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벨마비, 구안와사, 또 와사풍으로도 설명이 되던데요. 이름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보면 이제 안면신경이 마비가 된 병이니까 안면신경 마비라고 했지만 이 안면신경이 대뇌 7번째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의사인 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벨마비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네. 뭐 한의학에서는 예전에 보면 이런 어떤 해부학적인 것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이제 병명을 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안와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입구자에다가 눈 한자거든요. 입과 눈이 와사라는 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입과 눈이 모양을 보니까 삐뚤어졌으니까 요건 구안와사라는 병이다라고 보고요. 또 와사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넓은 의미로서 좀 마비가 됐다. 우리가 중풍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마비가 됐다. 움직임이 뻣뻣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와사라는 건 삐뚤어졌다는 거고요. 삐뚤어지고 마비가 된 형태. 그래서 와사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보면은 같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조금 달리했던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뇌신경의 문제인 건가요? 말초성, 중추성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얼굴이 딱 마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중풍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은 크게 보면 말초성과 중추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초성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나온 가지신경 중에 하나인 12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신경을 안면신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경 자체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말초성 안면 마비, 또 말초성 신경 마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뇌에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중풍 같은 거거든요. 이건 이제 편마비 정도 생기니까 편마비니까 반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다리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도 마비되니까 이런 경우는 중추성 중풍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편마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증상은 한쪽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대개 보면 얼굴이 마비가 되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신경이 이렇게 지비가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양쪽에 2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 또 드물게는 양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표정을 질 수가 없으니까 막 무표정한 상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드물게는 오지만 동시에 올 수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한쪽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든지 다발성 신경염인 같은 이런 현상들로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벨마비나 또 단순한 안면신경마비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흔히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네.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야, 입 돌아간다, 찬 데서 자지 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찬 곳에 잔다라는 것은 찬 바닥에서 이제 압박이 돼서 되니까 얼굴 지나가는 신경이 뭔가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은 안면신경이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압박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염증에 의해서 부으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처럼 이제 찬 바닥이나 찬 데서 주무시고 있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마비될 수도 있고요. 뭐 종양 같은 게 의해서 눌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외상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찬 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입이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술 많이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더우니까 창문 활짝 열고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쏘이다가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마비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창문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자다가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대고 자다가 마비된 경우도 있고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 안면마비의 증상을 좀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기도 하고 눈도 안 감기고 뭐 콧망울도 움직이지 않는 증상들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게 모두 나타나는 건가요? 대개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한쪽의 얼굴의 근육이 마비가 되거든요. 얼굴에 이제 표정을 짓는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름살이 안 되고 코가 찡긋이 안 되고 입이 안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이제 음식물 삼키거나 또 음식물 드실 때 이렇게 흐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눈도 꽉 안 감기고 콧망울도 안 쥐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운동 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눈물이 조금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눈물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공 눈물을 조금 넣으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을 분비되는 게 좀 이상이 생겨서 침 분비가 좀 줄어들거나 오히려 또 침이 많이 생긴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맛을 잘못 느낄 경우도 있어요. 맛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 있고 맛을 모르겠다. 특히 이제 혀 앞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얼굴 신경,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맛이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귀에서 막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소리에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또 전화기를 봤는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이런 민감한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지럼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이제 침범된 신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점점 진행하는 형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뻣뻣하다가 뭐 오후가 됐더니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한 3일에서 5일까지는 갈 수는 있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는 정말 갑자기 생기나요? 아무 일 없이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옆으로 샌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말초성 안면마비는 앞에 말씀드린 와사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풍이라는 것은 병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생기고 빠르게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뻣뻣하다가 오후가 되니까 확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얼굴이 좀 뻣뻣해. 양치를 하니까 좀 물이 새. 음식 먹기도 좀 힘들어. 이러면 이게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빠른 변화를 생기고요. 빨리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가 생기면 상당히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활하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얼굴이 좀 뻣뻣하면 이게 뭐 마비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면마비는 갑자기 생기지 뭐 뜸들여서 뭐 한 달, 두 달 있다 이렇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네. 갑자기 증상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초성 안면마비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나요?
모든 병이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듯이 네. 모든 병은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발병하기 전에 대부분 귀 뒤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이 머리 뒤쪽에 귀 뒤쪽에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혀의 맛이 조금 둔하다 느껴지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감각이 좀 둔하고 멍멍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눈꺼풀이 막 눈빛이 떨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안면마비 전조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제 말초성, 중추성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초성 안면마비인 경우에도요, 일단 중풍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마비를 의심할 것 같은데요.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가 보죠? 그렇죠. 이제 안면마비 생기면 제일 먼저 중풍 아닌가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말초성과 중추성 같은 경우는 나타난 증상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추성 마비인 줄 알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건 중풍 아니고 그냥 안면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이 마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게 말초성하고 중추성은 대개 보면 그 말초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말초성이고요. 7번 신경이나 안면신경이. 그리고 중추성은 또 대뇌나 이런 부분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중풍 같은 경우고요. 대개 이제 말초성인 경우에는 이마를 포함해서 얼굴 전체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감기게 되고 주름도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추성 경우는 뭐냐는 이마 쪽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입 주변이라든지 아래쪽 그 밑으로 눈 밑으로만 이게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감기는 건 될 수가 있겠죠. 주름도 잡히고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중추성인가 말초성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고 눈도 잘 안 감기면 이건 말초성이고 네. 이마의 주름은 움직이는데 입만 돌아가고 움직임이 안 된다. 요거는 중추성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이 말초성 안면마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15세에서 45세 정도에 흔히 발생하고요. 네. 또 50세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니까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게 있으니까 회복이 느릴 수 있고요. 조그만 아이들에도 생겨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걸리면 어른들이 와서 선생님 애들도 이런 병 걸리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네. 또 뭐 임신한 여성 같은 게 또 많이 발생하죠. 얼굴 전체로 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증상을 생각하면 주로 얼굴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른 증상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눈물 쪽하고요. 그다음에 미각하고 소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귀 뒤에 통증이 생겨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염증이 발생돼서 그 염증에 의해서 점점 부으면서 신경이 압박해서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귀 뒤에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좀 오래 가면 그리고 심해지면 또 신경의 압박이 그만큼 계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빨리 치료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물샘에도 이 안면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건조한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나고 껄끄러운 경우는 인공 눈물을 꼭 주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기가 어려우면 안대라든지 또 안연고 같은 것들을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환자분들 보면은 이 눈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다른 마비는 다 좋아졌는데 눈이 불편하면 아예 안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각이 소리 들리는 게 조금 예민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 얼굴 안면 신경이 중이 근육에 이제 가운데 귀에 중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비가 되면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작은 소리에도 막 크게 들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혀 앞에 3분의 1을 이 안면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특히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느끼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막 쓰다라고 이렇게 호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입마름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귀 뒤쪽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제 눈물이 많아지거나 부족하거나 청각이 예민해지고 또 미각이 둔화되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 말초성 안면마비로 인한 한쪽 얼굴의 마비 증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보죠? 모든 병이 상당히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병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고 후유증도 생길 것이고 완벽하게 낫지도 않을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감기 걸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귀 뒤쪽이 아파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붓잖아요. 네. 점점 부어서 신경을 압박하잖아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는 것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이 변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회복이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신경이 압박돼 있는 것들을, 염증 있는 것들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 시간이 72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72시간 내에 신경에 어떤 염증 생긴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잘만 회복이 잘 되면 90% 이상 빠른 회복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72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3주 기간 내에 회복이 많이 돼야 이마에 주름이 올라간다든지 움직임이 시작해야 이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3개월 이내에 이런 현상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333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선 72시간 내에 빠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가 우선일까요?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네.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골든타임엔 양방약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써서 염증을 없애주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또 반드시 다 도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가기 때문에 이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이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또 회복 시간도 좀 단축시켜주고 또 후유증도 적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기혈순환 말씀하셨는데요. 기혈, 경락이라는 말도 하던데 치료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기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순환하는 어떤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기혈순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비가 됐다는 것은 뭔가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것도 흐를 때도 거기를 딱 단절시켜주면 흐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도 기혈순환이 있어 이라든지 아무튼 신경에도 영양 공급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게 딱 단절이 되면 흐름이 막히게 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작동을 잘 안 될 거죠. 그래서 침 치료를 통해 주면 그것들이 확 순환을 시켜갖고 기혈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잘 돼서 회복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게 침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이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침 치료 외에 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1침, 2구, 3약일 때 침 치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비가 되면은 대개 이제 찬바닥에서 주무시거나 혈액 순환이 안 되거나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적외선 체열 촬영을 찍어봐도 체표 온도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하려면은 뜸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약침 같은 거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움직여주기 위해서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순환과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한약 같은 것도 처방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처약 의료 보험이 되어 있는 적응증 중에 안면신경 마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서 본인 부담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한약도 처방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안면마비 증상이 느껴질 때 일단 얼굴 근육을 끌어주는 마사지로 이리저리 만져주는 것도 좋다고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얼굴 마비가 생기게 되면 마사지라든지 움직임을 통해서 신경 자체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능들을 잊어먹지 않게 계속해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근육을 굳는 것도 예방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양쪽 근육의 또 비대칭도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가벼운 접촉 자극을 통해서 신경을 회복시켜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데 사실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면 이게 강하게 하면 빨리 회복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강하게 하면 온몸이 다 찡그러지잖아요. 네.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면 신경이 회복되는데 오히려 혼선이 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꽤 오래전에 안면마비가 왔음에도 여전히 살짝 한쪽 얼굴이 불편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전체 안면마비 환자의 한 70에서 80%는 거의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대개 이제 3주에서 3개월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병이 조금 심하게 왔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완전히 회복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회복은 되었지만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감각이 좀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죠. 그럼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보면 이제 악어 눈물이라고 해서요.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침샘으로 가야 할 신경이 이제 눈물샘으로 잘못 연결이 된 거거든요. 혼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이 조금 많이 흐르는 경우 있고요. 가장 많은 후유증은 연합운동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덩어리째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주름을 딱 올리면 주름만 올려야 되는데 이마에 주름살만 올리는데 입꼬리가 같이 당겨지는 거예요. 덩어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회복될 때 혼선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귀에서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얼굴이 조금 찡그러지고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골이 좀 심하게 많이 파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렇군요. 그럼 꾸준히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굴이 마비되니까 사회적으로 일상생활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거울만 보고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울면 일주일 늦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울 보지 마시고요. 얼굴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손을 가지고 해서 가볍게 움직여서 신경한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말초성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빨리 치료를 하면 100%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100% 가까이 회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이제 증상이 가볍고 그리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뭐 100% 가까이 회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있어요. 또 중증인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시는 분도 있고 또 2년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없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마비가 풀리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이 마비되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무척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부터 뒤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게 말초성일 수도 있고 중추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감기 같은 경우고요. 얼굴이 마비되는 거는 며칠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빠른 시간, 골든타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빠른 시간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지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추자의 늦기 전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요. 부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다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 부제의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다정한 앞에 지나치게 다정한 이란 단어를 붙이면 더 어울리는 부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든지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다정하면 그게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탐사 저널리스트인 저자 에비게일 슈라이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의 대다수가 스스로 병들었다고 믿는데 성공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미국의 소위 Z세대가 정신건강 문제로 상당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신상담하는 유행하는 정신상담 치료의 문제를 지금 책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청소년 자살률이 오르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항우울제 처방이 늘고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네. 환자 수도 동시에 걷잡을 수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 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은 아동 청소년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젊은 세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신 건강 전문가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동 심리학자, 부모, 교사 그리고 청소년 세대와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산업이 미래 세대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깊이 파고 들었던 겁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평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도 인상적인데 사실 모든 세대가 살기 수월한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뭐 하죠. 어릴 때도 네. 힘들고 커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 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도 요즘에 젊은 세대, 특히 어린 세대들이 요즘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 정신상담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이 The Bad Therapy입니다. 나쁜 치료법이거든요. 나쁜 치료법이요? 네, 저자는요 정신건강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면서 어른 세대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어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노심초사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불안이 전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자녀 양육의 문제를 정신상담 세계에 떠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신상담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된 자녀는 네.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가 특히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감정 존중 양육 또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시대가 어찌 보면 네. 아이들이 다 왕이잖아요. 황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향한 전례 없는 과잉 보호, 배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만은 절대 마음을 다치지 않겠다라는 신조를 굳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박이 오히려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나약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잠재적인 심리 환자들로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 부모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편리주의에 빠진 부모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직접 다독여 줘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상담 치료로 인도를 하거나 심지어 치료 약물 복용까지 꺼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치료가 오히려 병을 완화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의원병의 원인 제공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참 모든 것을 자녀의 요구와 욕구에 맞추는 감정 존중 양육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적당함이 문제인 것 같은데 자녀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좀 뭐 권위적으로 엄한 부모가 되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고 부모들이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감정 존중 양육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개그맨 이수지 씨가 우리 사회의 조기 교육 열풍을 패러디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저도 봤어요. 아주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 예. 그 영상을 보면 물건을 막 던지면서 때를 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이미 충분히 다 울었어? 이제 엄마랑 소통할 수 있겠어? 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네. 이게 아이의 정서와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소위 감정 존중 양육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육아법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것이 이 양육의 목표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아법으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한 세대가 되어버렸더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 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40%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예. X세대가 26%였는데 상당히 대조되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아이들의 10% 이상이 ADHD 진단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10% 정도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네. 더 큰 문제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자랑하듯이 소셜미디어에다가 자신의 어떤 진단명을 올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마치 쇼핑하듯이 심리치료를 찾아다니면서 심리 전문가들에게 양육을 외주 주고 있는 지금 세대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부서지기 쉬운 유리 멘털을 가진 성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한 세대를 만들었다. 양육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분석하기에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얕잡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 대부분이 아이들이 뭔가를 조르면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막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육아 코치라던가 아니면 상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육아 코치는 네.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라라고 권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얘야 엄마가 초록색 컵이 아니라 파란색 컵을 줘서 네가 화났다는 거 알아. 네. 하지만 다음번에 내가 또 화가 날 때는 주먹을 꽉 움켜쥐거나 바닥에 발을 쿵쿵 굴러보자.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엄마한테 얘기하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예. 이게 상담 전문가들이 예.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네. 거거든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사실 모든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자신이 심리치료사가 된 것처럼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다. 권위를 잃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양심, 도덕,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학교는 단순히 교과목 학원만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인성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인터뷰한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들이 짜증을 부리고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예. 교사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가 최근 10년 따위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 존중 육아라고 하는 너무 아이들에게 일종의 쥐어사는 그런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데요. 학교도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처하고 어찌 보면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규범을 존중하고 네. 절제력을 길러주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예를 들어주신 부분요. 저도 육아서를 보고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감정 존중의 덫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빠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는 가르치는 행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네. 뭘 가르치냐? 일종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닌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운동 경기에서 져보기도 하고 또 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못된 녀석이 있다면 맞서보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스스로 일어나 보기도 하고 네. 친구를 도와주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 시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해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가요? 심지어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친구와 운동을 할지까지 정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른 세계의 모든 고통을 조금씩 맛보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인데 그런 고통들을 다 거세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고통과 상실이라는 독성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면역력 없이 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일종의 제재,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기본적인 일조차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부모 탓 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빈약한 빈 껍데기 어른이 돼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란 저자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자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시중에 유행하는 육아서 또는 상담가들 네. 이건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지나치게 무겁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육아책을 읽으면 네.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나는 완벽주의 부모가 될 수 없나 봐. 자꾸만 맞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네,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부모들을 윽박지르고 네. 또 육아를 기쁜 과정이 아니라 자꾸만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픈 과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육아 자체를 지나치게 암흑의 세계로 밀어넣고 있다. 이 지적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균형입니다. 균형이요? 사실 저출산 사회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서 네.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왕대접을 받습니다. 각종 육아서와 육아 프로그램들을 막 섭렵한 부모들은 네. 감정 존중해라라는 말에 오히려 자녀들 앞에서 설설 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녀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들이 애걸복걸하는 약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한 자녀가 느끼는 모든 사소한 불편까지 다 없애주려고 안다라는 요즘 부모 세대의 세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마저 독소처럼 취급하는 지금 세대 부모들로 인해서 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스트레스마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이겨내는 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건데 그것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몸은 커서 어른이 됐는지 몰라도 마음은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각종 불안장애 또는 공포,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부딪히고 경험하고 좌절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 마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면 야. 모든 불편, 불안을 해결해주는 부모들이 네. 연약한 금쪽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책은 양육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양육은 한 명의 단단한 속이 꽉 찬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양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대하는 마음가짐들을 네.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육에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책 부서지는 아이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톰 웨이츠의 타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